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째 1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5대 대형 병원인 삼성서울병원에서 간호사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병원 내 집단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5차례나 연기된 고3 학생들의 등교가 내일부터 예정대로 시작됩니다. 교육부가 오늘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는 등 정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데요.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울 삼성병원 간호사 4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메르스 사태 때도 여기서 큰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이 많아서 굉장히 큰 우려를 샀는데 특히 대형병원 의료진에서 처음 나온 이번 상황들을 얼마나 엄중하게 무겁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그 메르스가 발병됐을 당시에는 우리가 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인지도 적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케이타스라고 해서 응급 환자를 분류하는 체계라든지 환자를 분류하는 동선 같은 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근데 2015년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원내 감염이 발생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경기도 소재의 대형 병원에서도 몇 차례 발생을 해서 병원 폐쇄까지 갔었고 그때 5대 병원이라고 하는 서울시 소재 병원에서도 환자분이 다른 대형 병원에서 온 환자에게 감염된 사례가 있었지만 병원 폐쇄까지 가진 않았었거든요. 또 근무 환경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4분 중에 4분의 간호사 선생님 중에 어떤 분이 먼저 발병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증상이 먼저 나타났던 분이 수술방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 선생님이셨죠. 근데 일단 수술방 근무 환경 자체는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완벽하게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방에 들어가는 환자나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들 모두 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을 막기 위한 보호장구, 또 반대로 환자로부터 감염될 수 있는 환경까지도 모두 우리가 보호장구를 가지고 있고 수술 건마다 완벽하게 소독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술방 내 감염이 발생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술방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가 더 두려울 수 있겠다 하지만 수술방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오히려 더 방역이라든지 전파될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외래 가지고 얘기가 다르죠. 외래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당수와 접촉이 많지 않습니까? 접촉도 많고 계속 동선이 겹치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행인 거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의료진, 청소해 주시는 여사님부터 해서 우리가 주차를 안내해 주시는 분들까지 모두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식당에서도 개인 방역을 하면서 시간차를 두고 식사를 하기 때문에 동선만 잘 관리해서 잡는다고 하면은 이것이 막 대형으로 막 퍼지거나 환자들의 감염이 나타날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다만 우리가 2015년에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시감이라고 하죠.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방역을 준칙을 잘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괜찮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간호사 4명 같은 경우에는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서부터는 업무에서 전부 다 빠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혹시나 의심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감염이 된다고 하니까 걱정을 하는데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병원 내 집단 감염의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이 각각의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집에 계신 가족분들이라든지 개인사에서 밀접 접촉하셨던 분들은 빠르게 검사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개인 방역과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태원에서 시작된 그 3차와 4차 감염자 보면은 학원 선생님과 학생, 거기에 가족 이렇게 우리가 마스크를 벗거나 밀접 접촉하는 분들에게서 감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감염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건 있지만 병원 내에서 마스크 착용과 개인 방역, 의료진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하면은 환자분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고 또 반대로 환자에게 전파를 받아서 했을 가능성도 크진 않다고 봅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분도 그렇고요. 그만큼 방역에 훨씬 더 철저하게 이행을 한 상황이고 병원 내 근무 환경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리고 이 간호사분들이 이태원 클럽에도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된 것이냐. 이 감염 경로가 이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그게 더 어떤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이거는 그렇지만 불안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과 경각심을 다시 보는 겁니다. 즉 지금 간호사 선생님 중에 한 분만 40대고 다 젊으시거든요. 예. 물론 40대도 젊죠. 증상이 없이 지나가는 중에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얇은 망이 있어요. 네. 망이 있는데 망이 이제 틀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그쪽에 지속적으로 우리 압력을 가하면 약한 부분부터 터져서 그 뭐 물이 새거나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대한민국 사회를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감염되고 있고 그렇지만 내가 감염됐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중에 하지만 우리 간호사 선생님처럼 경무에 시달리시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또는 우리가 이미 경험했지만 고령의 면역이 떨어진 만성질환자들에 있어서 터져서 증상이 나타날 뿐이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는 조용히 흐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생활 방역으로 전환했지만 마스크를 잘 써서 개인 방역을 신경 쓰지 않으면 그 어딘가 터져서 나타나는 증상이 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경기 용인시 한 종합병원의 직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직원분 같은 경우에는 이 수많은 환자들과 대면 업무를 보는 방사선 기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방사선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자세를 잡아준다든지 약간의 접촉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너무 지나치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까? 이 영상의학과 기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필름을 끼고 하기 때문에 접촉이 좀 많았다고 하면 최근 전부 다 디지털식으로 돼 있고요. 환자분의 자세를 잡는 경우는 응급실이라든지 예. 정형외과처럼 이제 환자가 하기 어려운 경우 또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대면 업무가 많이 진행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똑같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모시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병원만큼 방역을 잘하고 깨끗이 청소하는 데가 없습니다. 청소하시는 여사님부터 해서 감염관리부터 해서 문고리 하나하나부터 해서 환자분이 접촉하거나 의료진이 접촉되는 면을 다 동선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영상의학과 기사 선생님께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다고 하면은 문제가 없죠. 다만 이 아까 우리 간호사 선생님하고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우리가 병원이라는 특수 환경 때문에 좀 더 걱정이 많은 거지. 예. 그것이 그냥 일반 회사거나 이제 곧 이제 계약을 하지만 학교의 선생님이거나 누군가에게 조용히 흐르고 있다가 약한 뚝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증상이 나타날 때 아, 나는 코로나일 수 있구나 그래서 빨리 배제하고 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가 본인에서 끊을 수도 있고 또 더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신호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병원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는 거라고 역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당신들이 이제 의료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병원마다 제가 근무하는 곳도 거의 매일 하루 1, 2회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전 직원에게 그 문자 메시지와 그 안내가 옵니다. 예. 증상 있으면은 출근하지 말고 바로바로 의심되면은 검사 받고 예. 나와 가족과 환자를 모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병원이나 환경에서 의료진이 환자가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의료진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일상생활 중에 조용히 흐르는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예. 증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꼭 병원이라서 더 무섭다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병원에 대해서 제가 병원 감염에 대한 우려를 교수님께 이렇게 계속 여쭤보고 그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말씀 듣고 나니까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근데 병원 감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월 같은 경우는 네. 코로나19의 성격도 잘 모르고 병원에서 이게 대체된 매뉴얼이라고 그런 방역 지침이라는 것이 통일된 것이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서로 통일되고 투명하게 서로 병원끼리 공유하고 예. 이런 매뉴얼을 확인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예전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12명이 늘어서 이제 187명. 지금의 추세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또 부천의 나이트클럽도 그렇고요. 뭐 코인 노래방 이런 뭐 유흥 이런 시설들을 통한 감염들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고요. 매일매일 확진자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지금의 추세들을 어떤 방역 당국에서 관리가 가능한 상황 정도로 보시는지요? 아니면 좀 우려 등 말씀하신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시는지? 이거는 일단은 방역 당국에서 자신감을 보인 부분은 우리 K 방역의 심이 이 정도라고 하는 거지만 절대로 경각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네. 계속 흐르고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이제 5년이고 10년 정도 지나서 항체, 중화 항체라든지 또는 이 발병 후 나타나는 항체에 대한 증거를 혈액 검사 등을 통해서 표본 집단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 국민이 몇 % 감염되는지 확인하는 그런
통계적 작업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아마도 나는 코로나19 증상도 없고 검사도 받은 적이 없는데 표본 검사를 했더니 양성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젊고 건강하신 분들 경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모여서 밀집되는 순간 폭발합니다. 즉 내가 지금 바이러스를 갖고 있어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고 내가 증상이 없으면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끝나지만 그것이 불필요하게 밀집한 환경이고 그중에 환경에서 한두 명만 정말 그게 폭발되는 화산과 같은 상태라고 하면은 전혀 감염된 적이 없는 사람한테도 발병이 되는 거죠. 이게 코로나19의 특징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클럽을 갔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강사가 또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도 감염이 됐고 택시 기사도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계속 택시 운행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지금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이게 다 관리가 과연 가능할까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제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가장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요. 교통카드와 택시를 카드로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택시 운송에 관련해서 택시에서 무슨 물건을 잊어버렸을 때 많이들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수증을 통해서 추적을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택시 안에 작은 CCTV라고 하는 우리가 이 기록장, 영상 기록 장치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직과 투명성인데 그 부분이 어떻게 무너지면 어떤 연결고리가 돼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택시를 거의 타진 않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모셨던 환자분이 제가 오랫동안 모셨던 분이 택시 기사님이세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로나19 이후로 손님도 많이 줄었지만 환자분하고 꼭 마스크 쓰고 인사하고 창문을 열고 운행을 하신 지침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지켰다고 하면은 물론 다 추적도 가능하고 확산세는 그렇게 심할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일이요. 고3 학생들이 등교를 합니다. 무려 79일 만에 5차례 연기 끝에 처음으로 이제 등교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저희 의사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의학적 소견과 또 교육학적인 소견은 물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는 아직 코로나가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가는 게 맞겠지만 더 나았겠지만 지금 교육 쪽에서는 일단 등교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우선 의학적 측면으로 보면 밀집도가 올라가면 발병자가 나올 겁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게 교육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학부모님들에게는 좀 걱정을 끼쳐드릴 수 있지만 환자는 나올 겁니다. 계약을 하면. 그리고 일부 학교 폐쇄와 다시 열려지는 게 반복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밀집하면 발생하는 거거든요. 물론 안 하면 좋지만 밀집은 그러면 그걸로 교육부에서 잘못했다, 관리를 잘못했다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다른 곳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걸 왜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사회학적 측면으로 보면은요, 지금 이미 학교를 개학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개학을 안 한다고 그랬다가 이제 저학년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70여 명이 나오고 반복이 되는데 그 프랑스의 한 그 기자가 쓴 글이 있더라고요. 2차 대전 중에도 학교는 열었다. 왜냐하면 이 질병과의 전투 중이지만 교육이 중단되면 세대가 중단되고 사회가 진행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 물론 지금 준전시 상황이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만 사회학적 측면에서는 감염병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교육이 진행돼야 되고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마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 생각되지만 성인에 준해서 인지를 가질 수 있는 고3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발병을 한다고 해서 비난의 화살을 보낼 것이 아니라 왜 발병을 했고 어떤 과정에서 방역이 부족했는지를 논의해서 다른 곳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말하는 대로 등교 개학이 생활 방역의 성공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에 역시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으신 거네요. 이 질병을 중심으로 보면 코로나19를 중심으로 하면 지금 방송도 하면 안 됩니다. 방송도 하면 안 되고 모든 가게도 다 닫고 집에 그냥 모든 국민이 한 두세 달 집에만 가만히 있어야죠. 그러고 나면 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교육당국에서도 큰 고민을 했을 텐데 일단은 50명 이내, 그다음에 깜깜이 전파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병실 확보, 그리고 생활치료센터의 운영 경험 등을 고려해서 나온 결정이라서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랬을 때 비난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왜 발생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서
다른 학교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소 차이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올가을에 다시 재유행을 할 것이다.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런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상황인지 어느 정도 신뢰를 해야 되는지는 판단이 잘 안 섰는데 유 교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는 병원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와 중남미 페루와 2차례, 아르헨티나에 있는 아우스트라리아는 병원하고 한 차례 웹 세미나를 했습니다. 의료진 간에 서로 교류를 한 건데요. 중남미 분들은 앞으로 올 미래를 한국을 통해서 배워서 예방하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올 가을을 지금 중남미의 확산세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의 특성상 습도가 많아지고 그리고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확산세가 좀 느슨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예. 냉방을 하기 때문에 냉방된 밀폐된 공간에서도 분명히 싱가포르처럼 발생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바이러스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지금 중남미가 브라질, 페루 등으로 확산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걸 보게 되면 우리 몸에서 면역을 갖게 되는 항체와 중화항체를 충분히 집단 면역을 갖게 될 때까지는 최소 2, 3년 정도는 예. 지속적으로 유행할 거고 올 가을에는 분명히 유행할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특정 지역에서 발병했던 것처럼 집단 발병이 될 가능성은 적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추세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단 많은 확산까지는 아니어도 산발적 집단 발병은 분명히 가을철에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백신 개발 정말 기다리고 계실 텐데 정말 많이 본 기사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미국의 바이오 기업이죠. 모더나에서 백신 임상 시험을 실시를 했는데 45명에게 이게 이제 백신을 검사를 했더니 전원에 이제 백신이 생겼다. 항체가 형성이 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좀 유의미한 결과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고 저도 생각이 뭐냐면 의미 있는 후보 물질을 찾았다입니다. 예. 후보 물질을 찾았고 그 후보 물질이 항체를 만들어냈다. 이거는 일상이지만 일상, 이상, 삼상 중에 일상이지만 굉장히 큰 진보를 한 건 맞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항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가 유지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네. 예.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접종을 하고 우리가 인플루엔자 계절성 독감 같은 경우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간다라고 하는 그런 항체에 대한 예. 그게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부분이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중화 항체라는 게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확인되는 항체가 아니라 바이러스에 재노출 감염됐을 때 그 바이러스가 내 몸에 질병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는 중화항체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45분이 2번 예방접종을 해서 중화항체가 확인된 거는 최소 7명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써 있었습니다. 네. 저도 오기 전에 그거 읽어왔는데 네. 이 보통 이런 의학 잡지에 최소라는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약간 의혹이 되고 또 하나는 이것이 예방접종을 했을 때 안정성과 독성 물질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은 최소 5년에서 10년 걸린다고 하는 게 이것이 지속적으로 항체를 갖고 질환을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지켜서 맞는 예방접종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될 부작용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멉니다. 하지만 후보 물질 중에 아주 가까운 물질을 찾았으니 2상과 3상과 안정성 평가를 진행하는데 시간을 좀 앞당겼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빨라도 3년 또는 5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멀었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의 유병욱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